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을 벌여온 고려불상 도난 사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사찰에 보관돼 있던 고려시대 불상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압수당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부석사는 외구에 의해 약탈당했던 문화재인 만큼 소유권이 우리 측에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좀 엇갈렸습니다. 이 고려불상 사건과 관련한 꼭 닮은 사건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아즈텍 달력 도난 사건이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은 없는지 흔적의 역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고려불상 사건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전혀 다른 사건인데 비교가 가능한 사건을 갖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겁니까? 1982년 6월이었는데요. 예.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했던 그런 멕시코 변호사 호세 루이스 카스차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37살이었는데 멕시코 고문서를 열람하고 돌아갔는데 도서관에 비상에 걸렸죠. 왜요? 이 카스차나가 열람한 고문서 중에서 14, 15세기 아까 말씀하셨던 아즈텍 달력인 오뱅 토날라 마트리라는 유물이 있어요. 그게 예. 감쪽같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훔쳐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비상에 걸렸을 때는 멕시코로 달아난 후였는데 2달 후에 멕시코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이 카스차나가 이 고문서를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에 기증을 하면서 멕시코 약탈 고문서의 첫 번째 헌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 카스차나를 즉각 석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고문서가 어떻게 하다가 프랑스로 가게 된 거예요? 이 토날라 마트는 달력인데 그 멕시코 원주민인 아즈텍인들의 261 별자리 그리고 점성술을 상징하는 그림을 13개 용설란 껍질에 그려놓은 문서다라는 거거든요. 접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멕시코에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귀족이 갖고 있다가 프랑스의 유물학자인 발데크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 발데크가 1840년에 프랑스로 반출한 뒤에 또 이 천문학자인 그 조제프 오뱅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물의 명칭이 오뱅 토날라 마트리라 됐거든요. 오뱅이 다시 또 유물 수집가한테 매각을 했고 그 유물 수집가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된 게 1898년입니다. 아유,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예. 그래도 어찌됐든 프랑스에 가 있었으니까 예. 프랑스 쪽에서는 이거 우리 거다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즉각 반환을 촉구했고요. 그러나 사태가 좀 심상치 않았던 것이 예. 멕시코 측에서는 이게 19세기에 멕시코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약탈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반환을 거부했거든요. 사실 뭐 스페인의 식민지배 아래서 이제 말살된 아즈텍이나 마야 문명 등을 증거할 고문서의 귀환, 어쨌든 간에 뭐 도난이든 뭐든 간에 귀환한 것이 그 멕시코인들의 민족 감정을 또 폭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고문서를 훔쳐온 변호사를 처벌할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네. 어찌됐든 고문서는 우리 거 가져간 거 아니냐, 훔쳐갔잖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멕시코 국민들도 그 민족 감정이 좀 자극이 됐을 것 당연히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이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이 외국에서 약탈한 문화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뱅 토날라 마트를 포기할 경우는 이것이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다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분위기가 팽배해서 뭐 굉장히 처음에는 강경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민족 감정을 앞세운 그런 멕시코가 선선히 유물을 돌려줄 가능성이 희박했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갖고 프랑스가 멕시코 측과 10년간 이상 비밀 협상을 벌여가지고 예. 그 결과 프랑스 국립도서관하고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가 2009년에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영구 대여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영구 대여라는 건 사실 반환이나 거의 다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명목상만 영구 대여지.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텐데 고려불상 사건하고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고려불상 사건은 2012년 10월 2일 날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스시마를 찾았던 한국 절도당 일당이 불과 1시간 반 만에 그 신사인 가해진 진자라고 해서 해신 신사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서의 통일신라 시대 금동열에 입상하고 그리고 사찰인 관론지라고 해서 관음사의 금동관음 보살좌상 고려 후기건데 이거를 슬쩍해서 국내로 밀반입을 했는데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이 그 잡아서 절도단은 3개월 만에 체포가 되고 불상 2점도 압수가 되었죠. 일본 측이 즉각 반환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2015년 7월에 국내에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 금동열의 입상은 일본 중요문화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장체였던 일본 가해진 진자로 보내졌고 하지만 일본 관론지 즉 관음사에서 훔쳐온 금동관음 보살좌상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죠. 왜냐하면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이것이 본래 부석사에서 제작됐는데 외구가 약탈한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불상을 보관 중이고 있는 그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충남 서산의 부석사한테 그 불상을 돌려줄지 말지에 그렇죠.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1, 2심 판단은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 1월에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최근 열린 2심에서는 그 1심 판결을 뒤집고 금동관음 보살상의 일본 관론지 즉 관음사 소유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어쩜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재판부는 1330년 서주 즉 서산의 옛명칭인데 서주에 있었던 부석사가 이 보살상을 제작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1951년 5월에 그 관론지 즉 관음사 주지가 불상을 청소하던 중에 그 복장 유물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서 불상을 만든 사연을 기록해 놓은 조성문이 보였습니다. 네. 그걸 보면 관세음보살 한 분을 조성하고 부석사에 봉헌해서 길이 정성껏 봉양케 한다라고 하면서 철력 3년 2월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철력이라는 것은 원나라 문정의 언어고 철력 3년은 1330년 즉 충수광 17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일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고려시대 때 만든 불상이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외구의 약탈 정황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불상 조성 직후죠. 14세기 중엽부터 외구의 서해안 출몰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사를 찾아보면 1352년에서 1381년 사이에 외구가 이 서산 일대를 침략했다라는 기사가 5차례, 6차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1330년에 제작된 부석사 불상이 요 무렵에 혹시 외구에게 약탈된 것이 아니냐라고 본 거죠. 일종의 그 뭐라 그래 해적화되어 있던 외구가 와가지고 네. 막 약탈해가는 과정에서 그때 가지고 간 것이다. 네. 근데 이 분명한 기록이 혹시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뭐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구가 출몰했다는 건 있는데 누가 거기를 어떻게 가져갔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라도 한 줄 남아 있으면 뭐 서산 부석사에서 불상 하나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면 확실했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없고요.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가져갔다라는 것이 국뽕 해석은 아닌 게 일본 학자인 기쿠다케 주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미 1978년에 대마도의 미술이라는 책에서 그 관론지 즉 스시마 관음사는 외구의 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고노라는 인물이 창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이 고노의 일방적인 청구로 고려불상이 관음사 즉 관론지에 온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노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1526년에 조선으로 건너가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돌아와서 관론지를 창건했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해서 해적인데 네. 해적 집단을 이끌고 있었던 수계가 만든 네. 절이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갖고 온 걸 그 절에다 갖다 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청구라고 묘사한 것이 약탈의 순화된 의미가 아니냐고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불상이 고려 말에 외구가 훔쳐왔던 것이든 아니면 조선 중종 때 조선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외구 우두머리 출신인 오노가 가져왔던 것이든 약탈 문화재가 맞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본 건데요. 네. 1, 2심이 그것은 똑같아요. 네. 재판부는 1527년에 또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일본 관론지의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론지가
그걸 선물로 받았다라고 입증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부석사가 그 부석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심 재판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우리 거다라고 했는데 2심 재판부는 불상의 소유권은 간론지다라고 거꾸로 이제 판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30년에 존재했던 서산 부석사가 현재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그런 입증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불상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석사하고 이 부석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재판부가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1530년대에 편찬이 된 건데요. 증보가 된 건데 네. 그 기록을 토대로 그 조선 중기부터 서산에 부석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30년부터는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태종실록이나 그 이 세종실록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1407년에 여러 마을에 복을 빌던 사찰이 자복사라고 있는데 그 자복사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동네마다. 그런데 88곳을 거론했는데 거기에 서산 부석사 이름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세종실록에도 억불책을 쓰잖아요. 예. 1424년에 그 사찰을 36곳만 남겨둔다라고 했는데 그 36곳의 사찰 명단에도 서산 부석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1330년에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의 맥이 조선 정기에는 끊어졌다. 그렇다가 이제 1530년 이후에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서산 부석사하고 예전의 서주 부석사하고는 다른 자리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네. 부석사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절에서 그 불상을 일본 왜구가 막 약탈해 갔을 때가 고려 말인데 조선시대 초기에 기록을 보니까 그 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른 부석사다 이렇게 다른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거잖아요. 그럼 일본 사찰 간론지는 어때요? 이건 계속 한 곳에서 명맥을 유지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 재판부는 그 외국 우두머리 출신인 권호가 약탈한 불상이 간론지에 둔 것은 일종의 악의적인 점유가 맞을 거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약탈해 갔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나 간론지가 1953년 1월에 법인 등록을 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법인 간론지가 권호의 악의적인 점유가 약탈해서 갖고 온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불상을 1973년까지 20년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20년 동안 누구도 그 이 간론지 본전에 모셔둔 불상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판결문이 뭐라고 썼냐면 간론지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러니까 떳떳하게 소유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민법에 따르면 점유 취득시효가 20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났기 때문에 간론지는 불상의 소유권을 갖게 됐다. 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니 만든 지 한 700년 가까이 된 불상을 어떻게 20년 점유 소유 그 시효를 적용을 하는지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훔쳐왔거나 주운 물건도 얼마 지나면은 자기 소유로 누가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문화재는 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불교계 입장에서 당연히 이번 판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조계종에서는 1330년에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의 맥이 끊겼다. 그래서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죠. 이게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부정하는 판결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태종실록이라든가 세종실록에 거론한 사찰명에 부석사 이름이 없는 것은 맞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인 경주 불국사라든지 대구의 동화사라든지 서산의 개심사라든지 금강산의 유점사라든지 그리고 부석사의 본사가 있는데요. 거기가 수덕사거든요. 그 예산의 수덕사 이름도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이 단지 실록의 기록 여부만 가지고 사찰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지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왜 재판부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지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존하는 사찰의 상당수는 몽골 침입이라든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이런 그런 전란을 거치면서 소실되고 그 위에다 복원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찰도 부석사처럼 연속성과 동일성을 잃었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불교계하고 부석사 측의 주장이죠. 그리고 불교계가
2017년에 부속사 경례에 대한 지표조사를 벌였습니다. 문화재가 뭐 있는지, 인물이 뭐 있는지. 그랬더니 고려시대 청자편과 기와편이 출토됐더라. 그것이 지금의 부속사 자리에 고려시대의 사찰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서주 부속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이 불교계의 주장입니다. 공사이사님께서요. 불상 재료라도 어느 나라 건지 따로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재료 같은 거 분석하면은 이게 일본에서 당시에 만들었던 불상의 재료들은 어땠고 우리가 당시에 만든 불상은 이랬다. 그런데 이 이렇게. 동산문화재는 사실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뜯어야 되잖아요. 불상. 그러니까 그 조각을.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죠. 보통 보면 비파괴 그런 분석으로 많이 하게 되죠.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결문에 이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간론제였지만 반환은 유네스코 협약 같은 국제법의 취지에 따를 것 뭐 이런 걸 주문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판결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까다롭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외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법학자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국제협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1970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협약이 있는데 그 당사국 정부 간 협약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원래 소장처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유네스코 협약은 그 협약이 체결된 1970년 이후에 반출된 문화재만을 대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동보살 좌상은 몇 년 됐습니까? 약탈품이라고 해도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협약과는 일단 관계는 없다. 오히려 간론지에도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에 훔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니드로와 협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 도난 및 그런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한 협약인데요. 1995년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자리에서 다만 이 유니드로와 협약의 정신이 뭐냐면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시효 취득과 관계없이 기원국에 반환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선언입니다. 그것이 골자예요. 그러면 고려불상 우리나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부는 이게 유니드로 협약과 관계가 아닌 그런 이번에 판결 자체가 소송이 그렇다라는 거. 유니드로 협약을 뭐 이렇게 이게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부속사가 그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재판부가 이 유니드로와 협약을 언급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취지 등을 살려서 반환 문제 이 사건 불상의 반환 문제만은 좀 뭔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소유권과 관련해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유니드로 협약 같은 걸 참고해서 한국 정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네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 유니드로 협약이 가입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이 역시도 그 협약이 발효됐던 1995년 이후에 도난 혹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재판부를 너무 선하게 본 건가요? 왜 이거 넣어놨을까요? 그러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원고인 부속사 측이 그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의 불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심 재판부는 이 소송의 목적인 소유권 문제만 이제 판결을 했다. 소유권은 일본 간론지에 있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다만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 니네가 승소를 했지만 반환 문제는 좀 조심해서 한번 해봐라. 유니드로와 협약의 기본 취지 즉 불상을 기원국이 한국이 돌려받는 문제를 두고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해서 재판부가 정부의 공을 떠넘긴 것이다. 넘긴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재판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판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또 부속사 측이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속사 측 패소한 측에 립서비스다 혹은 여론의 부담 때문에 국내 재판부의 판결로 해서 줄수돼 있는 문제, 끝낼 수 있는 문제 사안을 국제협약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은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행태가 적반하장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만만치 않죠.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해외
갖고 있는 그런 문화재 중에서 일본 소재 유물이 42%가 넘거든요. 그중에 2점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또 뭐 여론도 있죠. 좀 대승적 차원에서 불상을 일단 돌려주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황상 작물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옛날에 너희가 훔쳐왔으니까 우리도 훔쳐왔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불쌍한 점 찾으려다가 대한민국이 비문명국이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소탐 대실이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약탈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절도가 아닌 뭔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돌려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1심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2심은 제대로 바로잡은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500토날 라마는 뭡니까? 라마틀은 아까 그 얘기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지텍인데요. 예. 아지텍 그 달력인데 그런 사례가 어떻게 참고할 볼 수 있지 않느냐. 장기 대여나 이런 걸로. 예. 그런데 일본이 그간의 작태로 봐갖고 이 500토날라 마틀의 사례를 따를 것 같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의 외교적 능력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한번 좀 해봐라라고 공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만 국제규범 준수하고 일본은 왜 준수를 안 하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